6장은 챕터 제목이 개념에서 측정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측정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이전에 이야기할 적에 개념화와 조작화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미디어학과 학생이나 무슨 미디어학과 관련된 무슨 연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측정 도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을 수 있어서 조금 근본적인 문제긴 한데,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읽어보시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개념화, 조작화, 측정 요 세 가지에 대해 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6장 소개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한번 사용했던 요 그림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위에 있는 커다란 네모는 이제 뭐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 방법에서 이야기하는 theory, law, 그 다음에 regularity 하고 관련된 그런 어떤 아이디어겠죠. 그런 아이디어가 가이드가 돼서 어떤 개념이, 그래서 concept 1에는 어떤 개념과 무슨 관계가 될까, 이런 것들이 커다랗게 보면 리서치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리서치 퀘스천은요 질문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과제를 하면서 질문으로 끝나는 게 리서치 퀘스천이 있고 하이퍼테시스가 없는데 그런 건 어떡하나요?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 있는데, 어떤 논문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연구가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가이드가 되는 띠어리나 어떤 아이디어가 충분치가 않아서 그냥 리서치 퀘스천만을 가지고서 탐색적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엔 가설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두 개의 개념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일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 관련 연구를 살펴보죠. 그죠?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띠어리를 또 더 깊이 파서 보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개념이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세울 수가 있고, 요 두 번째 개념도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측정될 수 있는 어떤 개념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만으로 있는 개념이 측정될 수 있는 무슨 개념으로 바꾸는 과정을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작화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이렇게 바꾸는 조작화에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제대로 측정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야기 하겠지만, 이렇게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을 validity라고 부릅니다. validity. 요거 해서 이게 뭐죠? 타당도 이렇게 부르죠. 그죠? 타당도 이렇게 부르는데, 특히 이런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했는가는 internal validit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랑 반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external validit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 external validity는 후에 따로 설명하겠지만은 연구의 결과나 과정을 가지고 generalization, 그죠? 일반화를 얼마나 잘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는 좀 다르죠. 그죠? 측정하고자 하는 걸 제대로 측정했는가는 internal validity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서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질문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띠어리나 이런 로라이크 혹은 레귤라리티 요거의 가이드를 받아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죠? 선언을 해서 앞에 있는 요 개념이 측정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꿔서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데 앞에 있는 변인이 뒤에 변인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변인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independent variable, 뒤에 있는 variable을 dependent variable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측정 가능한 무엇인가로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러면 측정할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측정할 도구는 설문지나 설문을 하기 위해서는 설문지에서 설문지 문항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죠? 혹은 실험을 하게 되면은 실험실을 세팅을 하게 되죠. 그죠? 세팅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실험을 참가할 적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여기서 말되어지는 IV와 DV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컨텐트 분석을 한다 그러면 컨텐트 같은 것도 모아가지고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는 과학적 연구 방법의 초기 부분의 순서라고 볼 수 있는데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6장은 요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측정 전에 요 컨셉트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구상, 착상이라고 하는 컨셉션이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생각이 태동한다, 시작한다 이런 뜻으로 컨셉션입니다. 여러분 컨셉션이라는 단어에 저기 뭐죠?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배아라 그러죠. 그죠? 그게 시작되는 거. 그걸 착상이라 그러는데 그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착상, 구상 이런 것들이 되고 이런 것들을 여기 선생님이 조작하라고 적었는데 이거 개념화라고 불러야죠. 개념화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연구에 관심 있어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독자나 혹은 후속 연구자들이 내 연구를 읽고서 갖는 개념이 요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똑같게 만들기 위한 선언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개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상, 개념화, 개념 요게 여기에 위에 있는 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교재에 있는 예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드는 예는 가령 좋은 UI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리서치 인터레스트라고 그러죠. 그죠? 관심사로 가질 수 있는 개념일, 어떤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보니까 좋은 UI를, 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걸 여러분들이 연구나 다른 사람들 연구나 이런 거 아니면 여러분들 무슨 뭐라 그러죠? 상식을 통해서 혹은 UI 관련 뭐 연구에 대한 이론에 대한 그런 책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UI를 구성하는 걸로 4가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신미성, 두 번째는 용이성, 세 번째는 유용성, 그리고 네 번째는 기능성.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러면은 네이버의 UI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웹사이트에 UI가 있을 적에 UI에 그죠? 유저 인터페이스에
좋고 나쁨을 가르는 걸로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UI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주는 걸로는 신미성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사용하기 편한 거. 그래서 이지네스. 그래서 용이성. 그 다음에 유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이 원하는, 그죠? 찾고자 하는 뭐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기능성.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은 뭔가, 웹사이트가 아름답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신미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논문도 살펴보고 사전도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신미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인드에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신미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정리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후속 연구를 하는 사람들 혹은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마인드에 가질 수 있는 요 신미성이 그죠?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신미성이 이런 거로구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개념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또 마찬가지로 용이성, 유용성, 기능성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신미성을 아름다운 거를 그러면은 그렇게 파악을 한다고 해서 또 그대로 완성이 되는 건 아니죠. 신미성이 높을수록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가 뭐 좋아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신미성이 좋다 나쁘다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미성, 이쁘고 아름다운 거, 웹사이트가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또 실증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다른 사람의 연구나 혹은 내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을 조작화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조작화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령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기 편한 것, 용이성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태스크를 웹사이트 디자인을 통해서 이루는데 쉽게 이루었는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용이성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죠? 혹은 그 외에 무슨 유용한 것 뭐 그러면은 유용한 것 말고 사용하기 편한 걸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찾는데 혹은 이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해서 시간을 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용이성의 하나를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면들을 다 고려해서 섞어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무슨 척도나 인덱스, 지수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척도나 지수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조작화를 정교하게 하는 과정이고 이 윗단에 있는 그죠? 개념화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개념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가? 그럼 무슨 직접 관찰을 하기도 하고 간접 관찰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가정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IQ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IQ는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IQ 말고요. 이 IQ를 사람들의 지적 능력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이 IQ 테스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크게 보면 네 가지
어떤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언어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리력, 세 번째가 공간력, 그리고 네 번째가 논리력. 그죠? 네 개에 대한 그 능력치를 측정을 해서 이거를 묶어서 말이에요. 그죠? 이 네 가지를 묶어서 IQ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 개념으로 개념이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네 가지 개념을 측정해서 수치화를 해서 그거를 종합해서 다른 개념을 만드는 거. 그죠? 이렇게 만드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상물 이렇게 부릅니다. 구상은 영어로 construct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IQ는 construct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용성을 조금 더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까 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봤을 적에 UI를 이렇게 어떤 UI가 있으면 UI를 평가하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냐 하면은 영향을 주는 걸로 네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용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이 유용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고 그런 것들이 개념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유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유용하다는 게 어떻게 통용이 되고 이것과 관련된 연구는 어떤 게 유용하다라고 관련된 연구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UI에 대한 연구로 유용성이 얼마나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서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연구에서는 이 유용성이라고 할 때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 거라고 정의할까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비 책에 보시면 254페이지에 보시면 개념화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있는 개념화를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용성을 가령 가리키는 사회적 징표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유용성 이런 것들은 유용하다고 평가하는데 사용되겠지 혹은 이런 것들은 유용하다고 평가를 하는 지표겠지 징표겠지 라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이 중에서 10개 중에서 네이버 UI는 몇 개를 만족하는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표의 유용성 크기를 양쪽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타진해보는 그런 작업도 개념화에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실제로 양적으로 측정한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또 살펴보면서 거기서 이용된 개념을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재에서 좀 길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개념이 있을 적에 그 개념을 차원에 따라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적은 거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막상 그러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아이디어겠죠. 그죠?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해서 범죄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3가지 대인 범죄, 2가지 재산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빈도 이런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제너럴하게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범죄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피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그런 제어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차원이나 혹은 측면을 나눠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차원에 대한 아이디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집단 학살에 대한 정의를 할 적에 좋은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유엔에서는 집단 학살이란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연구를 한 사람들이 집단 학살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이런 현상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니까 크게 봐서는 네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편의의 차원, 복수의 차원, 두려움의 차원, 정화의 차원. 그죠? 그래서 각각 이런 차원에 따라서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측면, 이런 차원에서 집단 학살을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어떤 개념을 가지고요. 그걸 더 발전시켜서 연구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조작화가 필요합니다. 가령 선생님이 위에서 이야기한 집단 학살에 대한 개념적 정의, 그래서 네 가지 차원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그죠? 이런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 하기는 했지만 측정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회 계급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회 계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개념화가 맞춰지면은 그럼 내 연구에서는 이런 사회 계급이라는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어서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차이 혹은 소득 이런 것들이 계급을 대변하는 거로 정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명목, 항목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기라고 하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명목적 정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작년에 귀하의 세전 소득, 연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 문항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작성을 해서 데이터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 거를 조작적 정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명목적 정의, 조작적 정의를 요게 조작화의 실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실제로 측정하는 거는 조사원이 위에 질문을 하고 답을 적거나 혹은 응답자가 질문을 보고 응답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조작화는 이렇게 개념화된 과정을 무언가로 측정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과정에 필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걸로는 명목적 정의, 조작적 정의 이런 두 가지를 거쳐서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연소득을 물어보는데 내가 물어본 사람들 중에서 보통은 몇 천만 원, 1억 막 뭐 그 정도까지 가겠지만 수십억, 수백억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말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얼마나 정밀하게 물어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밀하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측정 수준의 문제, 그죠? 측정 수준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노미널, 오디널, 인터벌, 레이쇼가 측정 수준의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숫자, 종류,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순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떤 수준으로 물어볼까? 그래서 내가 연소득을 물어보는데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 만원 단위로 이렇게 원 단위로 물어본다.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범주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0에서 500만원 미만, 500만원에서 1500만원 미만, 뭐 15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할 적에 여러분들이 요 측정 수준을 정해서 물어본다 그렇게 했을 적에 측정 수준은 이렇게 숫자로 측정된 거 있죠. 요거는 소급 거슬러 올라가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내가 아까 이야기하는 사회적 계급 이런 것들을 상중하로 나누겠다 라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나 버는지 물어본 걸로는 내가 나중에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상중하 세급으로 나눠서 그룹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령 내가 사람들에게 가령 0에서 3천만 원 미만 그래서 그걸 상으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3천만 원에서 가령 6천만 원 미만 그걸 중으로 하기로 하고 6천만 원 이상은 상으로 하기로 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중하를 기록하게 되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노미널이겠죠. 그죠? 노미널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이걸 나중에 인터벌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확신이 안 설 적에는 숫자로 물어보는 것이 나중에 바꿀 수 있다는 면에서 유용하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그거하고 관련돼 가지고서는 신뢰도, 타당도, 지수, 척도, 유형 요거에 대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더 나와 있습니다.